얼룩무늬 물범은 정말 귀엽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을 가진 동물이 여러분을 해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TV에서 항상 인간과 장난치는 장난꾸러기 동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룩무늬 물범은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비슷한 검은 반점이 있는 털을 가진 큰 고양이과 동물 표범과 비슷하니까요. 이것은 이 동물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고 대적할 만한 동물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얼룩무늬 물범이 인간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바다 표범보다 더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동물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해요. 입꼬리가 위로 말려 있어서 항상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짝을 찾는 것이 더 힘들고 그래서 짝을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요. 때때로 물속에서 노래를 하기도 하죠. 딩고를 보면 길 잃은 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딩고는 개보다 늑대와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육지 포식자이고 최상위 포식자예요. 딩고는 무리를 지어 먹이를 뒤쫓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붉은 캥거루와 같은 더 큰 동물과 대적하기도 해요. 보통 인간을 피하지만 여럿이 무리지어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판다는 너무 사랑스럽고 순수해 보이기 때문에 다정함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대나무를 먹으며 보내기 때문에 매우 게을러요. 평화롭게 들리지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우연히 판다의 영역을 넘거나 판다가 위협을 느낀다면 여러분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판다는 강한 턱과 발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인간을 거의 공격하지 않지만 판다는 평화롭게 지내도록 가만히 두는 것이 더 안전한 동물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늘보로리스. 이 동물은 너무 느려서 위험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을 때조차도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리고 커다란 눈과 작은 코에 속지 마세요.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물리면 독이 있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늘보로리스가 코브라를 흉내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늘보로리스는 동물의 왕국에서 몇 안 되는 독이 있는 포유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처럼 입안에서 독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팔에 있는 땅샘에 있어요. 그 사실로 볼 때 귀여운 곰인형보다는 작은 괴물에 더 가까워요. 코알라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침착해 보이지만 만약 여러분을 위협이라고 생각하면 공격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험한 동물이라는 건 아니에요. 코알라는 하루에 22시간씩 잠을 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유칼립투스 나무 위에서 보냅니다. 만약 야생에서 코알라를 만난다면 코알라는 여러분을 피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위협을 느낀다면 이빨과 발톱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겁니다. 백조는 섬세하고 우아해 보일 뿐만 아니라 로맨틱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조를 진정한 사랑과 연관짓지만 사랑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백조는 여러분을 정말로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판단되면 백조는 자신과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우선 고양이처럼 슉슉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날개를 퍼덕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달아나는 게 좋아요. 백조는 강한 부리로 당기고 물고 강력한 날개로 때릴 수 있어요. 오리너구리는 신화 속의 생물과 여러 동물들의 조합처럼 보입니다. 물갈퀴가 있는 발과 주둥이를 보세요. 분명히 오리 같죠? 수달의 털과 비버처럼 납작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갈퀴가 달린 앞발을 이용해 물속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우아해 보입니다. 하지만 땅 위를 걷는 모습은 그렇게 우아하지 않아요. 더 잘 걷기 위해서 발톱이 삐져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수컷은 독이 있습니다. 뒷 발꿈치에 날카로운 침이 있어요. 그리고 방어를 위해 사용할 거예요. 독침 개구리. 두꺼비가 이 놀랍도록 아름답고 작은 개구리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여요. 사실 두꺼비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독침 개구리처럼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100종이 넘는 독침 개구리 종이 있고 모두 다른 수준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황금빛 독침 개구리는 만지기만 해도 10명의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해지호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이 귀여운 동물이 몸을 작은 공처럼 둥글게 말고 천진난만하게 달리는 것을 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가시가 돋친 동물입니다. 가시가 피부에 구멍을 낼 수도 있고 정말 아파요. 개미핥기. 따뜻하고 온화한 눈을 가진 개미핥기는 매우 무해해 보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리를 다치게 할 이빨조차 없어요. 하지만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먹이를 얻기 위해 발톱을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개미핥기가 혀가 가시로 덮여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네, 혀는 먹이를 모으는 주요 도구예요. 그리고 혀는 6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길고 좁아서 개미핥기는 점심으로 흰개미와 개미를 찾기 위해 혀를 꽤 좁은 공간으로 쉽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올빼미는 그다지 사랑스럽지도 않지만 수줍고 영리해 보이고 게다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올빼미를 화나게 하는 건 가까이 다가와서 둥지를 방해하는 거예요. 올빼미는 크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270도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가가면 여러분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캥거루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캥거루와 마주치면 자기를 방어하고 누가 더 강한지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다른 캥거루를 쫓듯이 인간을 쫓을 수 있어요. 캥거루 팔은 매우 강하고 심지어 앞발로 여러분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다리로 걷어차면 훨씬 더 안 좋아요. 사슴은 목가적인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심하세요. 수컷은 뿔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슴은 정원을 짓밟고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습관이 있어요. 사슴은 사람들이 뒷마당에 기르는 일부 가축들, 특히 개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붉은 여우는 우리를 해칠 수 있을 것 같은 외모가 아니에요. 하지만 광견병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교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피하지만 사람들과 작은 동물들에게 공격적일 수 있어요. 예측하기 어려운 동물이니까 조심하세요. 너구리는 친근하고 귀엽게 생겼고 유일한 문제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은 위험한 것을 감지했을 때 이빨을 드러내는 걸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쓰레기통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더라도 말이죠. 너구리의 작은 발은 처음에는 귀여울지 모르지만 만지고 싶지 않을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안경원숭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사랑스러운 영장류 중 하나예요. 비록 처음 봤을 때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완전히 위험한 건 아니지만 만지려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꽤 신경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감상하는 게 더 좋아요. 쉿, 무슨 소리 들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떨어지는 거예요. 길을 비추는 폼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복도 끝에 큰 형상이 보여요. 뭔지 알 순 없지만 실험실 가운에 어깨가 넓고 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멈춰 형상을 향해 앞으로 가거나 계단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갑자기 그 모습이 여러분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4시간 전 여러분과 2명의 친구가 소셜미디어를 위한 멋진 영상을 찍기 위해 버려진 화학 공장에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아이디어가 오싹해서 여러분은 반대했지만 친구들은 그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입소문도 날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전거, 손전등 그리고 몇 가지 자기 방어 장비를 챙겨 그곳으로 갔어요. 날이 저물었으니 자전거에 손전등을 걸고 페달을 밟아요. 몇 미터를 간 후에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철제 울타리에 도달할 때까지 울창한 숲을 통과하는 오프로드 길로 방향을 돌려요. 여러분과 친구들은 전에 여기 와봤지만 울타리를 넘어본 적은 없어요.
모든 경고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벤치를 꺼내 울타리를 자르기 시작해요. 전설에 따르면 이 공장은 풀 가동 후 수십 년 전에 버려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나 공장과 주변 도시에 대규모 대피가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로 공장은 텅 비어 있어요. 건강상의 위험은 없지만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봤다고 보고했어요. 그림자 속에서 형체가 움직이고 아무도 없는데 공장 안 불빛이 무작위로 깜빡거려요. 한밤중에 큰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뒷목이 쭈뼛하고 두려움에 떨게 돼요. 반면 여러분의 친구는 들떠서 흥분했어요. 울타리를 자르고 난 후 자전거를 버리고 공장으로 향해요. 지정된 장소에 주차된 몇몇 차들이 있는 주차장을 지나가요. 다른 차들은 문이 열린 채로 버려진 것 같아 보여요. 공장 입구에 다다랐지만 사슬로 묶여 있어요. 친구들이 흔들어 보지만 꿈쩍도 안 해요. 모험은 끝난 것 같네요. 하지만 친구가 돌을 들고 와서 그걸로 창문을 부수고 여러분과 친구들은 거길 올라가요. 공장에 들어서는데 칠흑같이 어두워요. 바닥은 끈적거리고 공기에는 먼지가 많아요. 손전등을 휙 꺼내 방을 밝게 비춰요. 구별하기 어려운 검은색 소재로 덮여 있어요. 어떤 물건들은 마치 사람들이 출구로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뒤집어져 있어요. 아직까진 그렇게 소름 끼치는 건 없어요. 공장은 엄청 커서 탐험할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 소셜미디어에서 라이브 촬영을 시작해요. 그녀는 전체 여행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청하고 있어요. 댓글도 달고 자기 생각들을 공유하기도 해요. 갑자기 건물 깊은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걸 듣게 돼요. 여러분과 친구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껴안고 거의 뛰쳐나갈 뻔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찍고 있던 친구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가야 한다고 해요. 길은 멀고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공장 지도를 찾았어요. 일행이 있는 곳은 겨우 리셉션 로비였고 아직 갈 곳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깜빡이는 불빛은 마을을 마주보고 있는 2층에 있는 방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방이에요. 아주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불안정해요. 몇 발자국 위로 올라가자 계단 하나가 부서지고 다리가 바닥에 끼어 거의 넘어질 뻔해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일으켜줘요. 2층에 도착해서 불이 깜빡이는 방을 찾아보려고 해요. 단 한 가지 문제는 불이 무작위로 꺼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구역을 보기 위해 나눠서 가기로 해요. 의사소통을 할 무전기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름 끼쳐요. 여러분은 각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요. 흩어진 물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급하게 짐을 싸서 도망쳤는지를 보여줘요. 방마다 그 옆방보다 더 소름이 끼칩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면서 뭐든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를 찾아보려고 해요. 무전기에서 잡음이 나오는데 점점 더 커져요.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탁탁거리는 소음 뒤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친구들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가! 라고 높은 비명을 지르며 말해요. 무전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는데 서 있는 방의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기겁을 하고 친구들이 있는 밖으로 나가요. 많은 물건에 부딪혀 그걸 쓰러뜨려요. 친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여러분에게 달려와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친구들은 그게 말이 되는지 보기 위해 방으로 향해요. 하지만 이상한 걸 발견하지는 못해요. 불빛은 깜빡이지 않고 무전기는 조용해요. 그냥 상상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아직도 모든 걸 생방송으로 찍고 있어요. 실시간 방송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과 공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이번에는 주변에 창문이 없어서 완전히 깜깜합니다. 오싹해요. 바닥에 흩어져 있는 실험실 가운들이 있는데 사람 같아요. 벽 양쪽에 기계와 간단한 장치가 있는 방이 있어요. 대부분의 방은 잠겨있고 출입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유일한 문제는 전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손전등의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해서 핸드폰에 손전등을 켰어요. 친구는 아직도 생방송으로 촬영하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신호가 끊겨요.
무전기도 작동하지 않아요. 아주 축축하고 방 안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어요. 각 발자국은 확장된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며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스토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 방들 중 한 곳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게 돼요. 전설에 따르면 여기에 기다란 팔,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붉게 빛나는 눈을 가진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해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벽을 긁으며 복도를 배회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길을 잃어 탈출구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아낸 개라고 해요. 친구는 나중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생방송으로 하지 않고 폰에 모든 걸 녹화해요. 갑자기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게 돼요. 벽 긁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친구들은 눈이 커져서 서로를 바라보고 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또다시 물건을 넘어뜨리고 많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넓은 어깨를 가진 커다란 몸과 실험실 가운으로 보이는 형상을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복도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보고 마침내 그 중 하나가 열려요.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요. 그 생명체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들어오려고 해요. 이걸 지금 폰으로 녹화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보기 위해 창문으로 기어가지만 도망가는 생물의 모습만이 살짝 보여요. 친구와 길을 잃었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방에 있는 공장 지도가 여러분에게 나가는 길을 보여줘요. 안전한지 확인하고 나갑니다. 어디로 갈지 보기 위해 지도 사진을 찍지만 빙빙 돌기만 하고 있어요. 밖에서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달려가요. 친구들은 여러분을 부르려고 했지만 흩어졌을 때 놓쳤어요. 공장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요. 숲 밖에 큰 길에 다 와서 공장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뒤돌아봐요. 여러분이 있었던 그 방에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여요. 몸서리치고 집으로 가요. 걱정 마세요. 하나도 진짜가 아니에요. 불빛이 깜빡이는 건 그냥 배터리로 작동하는 램프가 무작위로 꺼지는 거였고, 여러분을 쫓고 있었던 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장난을 친 걸로 추정돼요. 거기엔 생물이 없어요. 그리고 들었던 다른 소리들은 모든 소동에 놀란 길 잃은 동물들의 소리였어요. 영상은 많은 조회수를 얻었고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생방송 중에 유리에 반사된 형상을 지적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인간의 시간은 개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개의 시간이 우리보다 7배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사실 1살 정도의 개는 이미 31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벌써 뛰어다니는 작은 강아지를 낳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좀 헷갈립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2년이 흘렀다고 해서 반드시 개의 나이가 62살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나이로 노년이 되려면 4살은 더 먹어야 할 거예요. 4살 된 개는 50살 정도이며 7살 된 개는 62살이 되고 8살 된 개는 64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이를 더 빨리 먹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늙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강아지의 생일을 축하할 때는 케이크에 촛불을 더 많이 꽂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사야겠죠? 개가 생맹이라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생맹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색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개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회색, 갈색, 파란색, 노란색까지 다 섞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이건 개의 눈에 색을 완전히 인식하는 데 필요한 광수용체 셋 중 하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늙은 개는 새로운 묘기를 배울 수 없다라는 말도 틀렸어요. 물론 나이 때문에 더 많은 끈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개가 지금 당장은 훈련을 할 기분이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면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때도 전체 훈련에서 보상은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맥스가 성공적으로 말을 들었다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개가 신발을 신었네요? 불필요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밖의 기온은 32도라고요. 이 더위에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걷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용암을 밟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개는 다양한 날씨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있지만 신발을 신기면 작은 친구들이 발을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울 때 코트를 입지 않고 그냥 다니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도 따뜻하게 입혀주세요. 털이 많은 개가 더위를 덜 타라고 털을 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개들에게는 속털이 있어요. 겨울에 속털은 더 두꺼워져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털이 조금 빠질 거예요. 속털이 빠져서 개가 더운 날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개 털을 깎으면 새로 나는 털 때문에 더 숱이 많아지거나 엉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강아지를 시원하게 해주고 싶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그늘에서 걷게 해주고 항상 차가운 물을 가지고 다니면 친구가 항상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는 개가 누워있을 수 있도록 젖은 수건을 놔주세요. 정원이 있다면 스프링클러를 켜서 맥스가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세요. 운동도 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개가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가슴과 머리가 크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물에 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개 전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수영복을 구입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약간 열어두기만 하면 개를 차 안에 둬도 괜찮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강아지는 단 몇 분이라도 아주 춥거나 데워진 차에서 시간을 보내면 심각한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차 안에 개를 발견한다면 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차에서 꺼내줘도 됩니다. 만약 개가 우편 배달부를 견디지 못해 한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악랄한 우편 배달부가 온다는 걸 무리의 두목인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짖는 거죠. 서로를 소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는 우편 배달부를 악당이 아닌 친구라고 인식하게 될 거예요. 우리와 달리 강아지는 졸려서 하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품은 불안감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개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주변에 고양이가 있다면 하품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맥스가 불편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개를 만나서 노는데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죠. 맥스는 짜증이 나서 계속 하품을 하네요. 하품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제 맥스를 데리고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개는 아플 때 풀을 먹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친구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개가 풀을 먹는다면 그건 그냥 지루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반항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님 그냥 재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너무 많이는 먹지 않게 하세요. 너무 많이 먹었다면 수의사에게 가보시고요. 심지어 약간의 초콜릿도 강아지에게는 독성이 강할 수 있으니 숨기셔야 해요. 코코아 분말과 제빵용 초콜릿 모두요. 고양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많은 양의 초콜릿을 먹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잘 훈련된 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명령에 복종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 사람을 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개도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개가 겁을 먹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맥스는 못 보던 사람들이 가득한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고 개는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맥스를 쓰다듬기 위해 손을 뻗자 벌을 받게 되었죠. 심하게 물진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맥스는 아마도 방어적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개는 자신이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을 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든 너무 위협적이라고 느꼈을 수도요. 2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는데 이제 막 집에 돌아왔다고 가정해보죠. 둘 중 하나는 침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크게 짖지도 않습니다. 다른 개는 문으로 달려왔네요. 여러분 주위를 빙빙 돌면서 점프를 하고 몸을 실룩실룩 흔드네요. 이건 이 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꼬리를 흔든다고 항상 개가 신났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개의 꼬리를 관찰하여 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꼬리를 높이 들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경각심을 강하게 느끼며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꼬리를 높게 들었지만 움직이고 있다면 감정이 약간 바뀐 거예요. 긴장을 느끼지만 행복한 상태죠. 아직도 자신이 대장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들뜬 기분이에요. 꼬리가 다리 사이에 있다면 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만약 주변에 우두머리 개가 있다면 그 개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꼬리를 곧게 뻗은 것은 개가 분위기를 파악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응은 아니지만 그동안은 기분이 보통일 거예요. 꼬리를 빠르게 흔든다면 이건 신이 났다는 뜻이에요. 꼬리를 더 빨리 흔들수록 더 신이 난 거죠. 느리게 흔들리는 꼬리는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다른 개나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제 개가 몸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엉덩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친근감의 표시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발견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건 세로로 세운 채 아주 빠르게 흔드는 꼬리입니다. 이때는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 수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오른쪽으로 흔든다면 이건 강아지가 더 편안해졌다는 뜻이고, 왼쪽으로 흔드는 꼬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죠. 사자, 코끼리, 곰.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위협적인 세 가지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말이죠.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함께 살펴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글의 왕 사자부터 시작해볼까요? 코끼리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글의 왕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두려워한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죠.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사나운 사자가 물을 무서워할까요? 사실 이건 그저 속설에 지나지 않아요. 사자는 더위를 식힐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사자가 살고 있는 곳의 기후를 생각해보면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바나 기후의 온도 범위는 20도에서 30도예요. 우리 인간들도 날씨가 그렇게 무더울 땐 해변으로 향하죠. 그러면서 왜 사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특히 사자가 보통 127kg에서 190kg의 무게의 두꺼운 모피를 입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사자가 물을 무서워한다는 신화의 아이러니는 사실 사자가 뛰어난 수영선수라는 점이에요. 호랑이, 표범, 제규어, 오슬록과 같은 따뜻한 기후에 사는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을 피하려고 하는 건 추운 기후의 큰 고양이들입니다. 밥캣, 링크스, 눈표범과 같은 동물이죠. 눈표범은 고산 툰드라 생물군계 같은 추운 곳에 살아요.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예요. 그곳의 온도는 평균 1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사는 큰 고양이들이 물을 싫어한다는 건 완전히 일리가 있어요. 털이 젖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자는 물을 무서워한다는 신화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너무 멀리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 중에서 바로 그 이유가 컴퓨터 화면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말썽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우리는 집고양이의 특정한 행동 양상이 사자의 행동 양상과 일치할 거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지도 몰라요. 집고양이는 앞서 언급된 모든 큰 고양이들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동물들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대신 수백만 년 동안 오늘날에도 여전히 야생에 존재하는 한 마리의 야생 조상인 근동 살쾡이로부터 발전해 왔어요. 중동에는 물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은 물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집고양이들처럼 물을 식량 공급원으로만 인식하죠. 여러분의 집고양이에게서 볼 수 있듯이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목욕이나 수영을 하지 않고 물을 거의 상대하지 않아요. 운이 좋게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고양이들은 혀를 사용하여 몸을 청소합니다. 혀에 작은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뭉친 털을 빗어주고 털을 깨끗하고 달콤한 향이 나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화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물을 좋아한다고요? 분명히 가능해요. 어떤 고양이들은 심지어 물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목욕 거품 같은 거요. 다른 고양이보다 물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한 종류의 집고양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터키시 반 고양이는 수영하는 고양이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 품종은 열을 식히기 위해 터키의 반 호수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에 대한 친화력을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호수는 이 고양이 품종이 진화한 지역에 있어요. 고양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쥐 공포증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생쥐나 쥐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름다운 코끼리가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흔한 속설이 있어요. 그래요. 종에 따라 키가 약 3m이고 무게가 4,000kg이 넘는 동물 말이에요. 이런 코끼리가 길이 10cm에 무게가 0.5kg도 안 되는 동물을 무서워한다고요? 하지만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코끼리가 쥐가 코 안으로 기어 들어갈까봐 두려워한다는 소문에 기초하고 있어요. 만약 쥐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코를 자극하고 막히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소문 또한 사실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거대한 동물이 때때로 이 작은 설치류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겁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문가들은 또한 쥐가 코끼리의 코 안에 들어가더라도 코끼리는 쉽게 공기를 내뿜어 쥐를 꺼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코끼리는 쥐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심지어 쥐가 머리와 코로 기어오르게 둔다는 증거도 있어요. 연구원들은 건강한 코끼리의 경우 단순히 그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다른 동물은 없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사자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끼리는 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두려워하는 다른 동물에 관한 소문은 모두 사실이 아닐까요? 곰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역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다름 아닌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곰은 개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곰과 개는 아주 먼 유전적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동물이 마주칠 때 개는 곰을 쫓고 위협하고 코너에 몰고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곰은 개와 마주치는 것을 아예 피하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 카렐리안 베어독이라는 핀란드 견종도 있어요. 이 종은 특히 곰과 같은 큰 동물에 맞서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개는 방향 감각, 몸의 유연성과 통제력, 용기, 후각, 끈기가 뛰어나요. 그렇다면 이 개와 함께라면 곰이 출몰하는 지역을 걸으면서도 충실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심하고 자신감을 느껴도 된다는 뜻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곰이 개 주변에서 긴장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곰의 크기와 힘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미국 흑곰은 거의 2m 높이에 30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미곰이 도망갈 곳이 없거나 아기곰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맹렬히 달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개 모두에게 큰 문제를 의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이론을 시험해보지 말아야 해요. 대신 만약 개와 함께 잘 모르는 지역을 방문할 생각이라면 먼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야생생물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곰이 여러분과 개를 발견했을 때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곰의 가벼운 개 공포증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적어도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강한 새 동물 중에서 다른 동물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는 개라는 동물이 필요할 경우 곰을 상대할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는 사실이 흥미롭네요. 모든 영웅이 망토를 입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영웅은 단지 털과 개 목걸이를 착용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대한 동반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개가 큰 소리를 들을 때 왜 불편해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의 정도는 개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천둥, 번개, 불꽃놀이의 요란한 소리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무엇이 그런 귀청을 찢는 소리를 유발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가 벌벌 떨고 다리 사이에 꼬리를 집어넣고 심지어 집에서 도망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스러운 개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또 한 가지는 개를 혼자 내버려 둘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공포의 흔한 증상은 지나치게 짖는 소리이기 때문에 쉬, 뛰어요. 진짜로요. 밖은 안전하지 않아요. 검지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 하세요? 빼꼼히 보지 마세요. 좋아요. 살짝만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이 가상현실에 있기 때문이죠. 이 멋있지만 매우 위험해 보이는 근 고양이들은 지난 빙하기 동안엔 살아있었어요. 만약 이들이 갑자기 여러분 집 앞에 나타난다면요. 똑똑 검치 호랑이가 여러분이 쿠키를 사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 거대하게 생긴 물고기는 실러캔스는 3억 년 이상 된 혈통 출신이죠. 1938년에 살아있는 실러캔스가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 우린 이들이 멸종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래 이들은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과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해역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이런 수영하러 갔다가 이 친구 한 마리를 직접 만나고 싶진 않은데요. 턱에는 2개의 뇌관절이 있는데 그건 입이 엄청 많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큰 먹이를 먹기 위해서죠. 저처럼요? 좋지 않네요. 그리고 엄청 커요. 여러분만큼 키가 크고 몸무게가 보통 사람만큼 나가는 물고기를 상상해보세요. 날지 못하는 새 타카해는 1898년에 사라졌다고 여겨졌어요. 아주 귀엽고 작고 색이 다양하죠. 보통 우리 무릎보다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상상해보세요. 머치슨 산에 하이킹하러 갔는데 주변을 둘러보다가 멸종된 줄 알았던 새를 발견해요. 근데 거기서 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멸종 선언된 지 불과 50년 만에 타카해의 전체 서식지가 발견되었어요. 잘했어. 작은 새들아. 노래하는 게 들어본 적 있나요? 라일드는 심심하거나 배고플 때 가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녀석들은 진짜 공연꾼들이에요. 뉴기니 싱잉도 50년 만에 처음으로 야생에서 최근에 다시 발견됐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전 멸종된 적은 없어요. 뉴기니 사람들이 개들이 안전하도록 지켰죠. 하지만 야생에선 아주 희귀해서 만나보기 힘들어요. 봐요. 저기 한 마리 있네요. 유명한 높은 음조의 노래 때문에 뉴기니 싱잉독이라고 불려요. 가끔 함께 노래 부르기도 하죠. 모두 함께 울부짖는 개 합창단 같은 거죠. 제가 샤워할 때 부르는 것보다 더 잘할걸요?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박쥐가 있지만 이 녀석들은 좀 달라요. 보면 귀가 거대해요. 그래서 뉴기니 큰귀 박쥐라고 불리나 보네요. 이름 좋네요. 이 종은 이들 중 한 마리가 우연히 박쥐덫에 걸렸을 때 다시 발견되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와 숨바꼭질 놀이를 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1890년까진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서식지 감소로 인해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오랫동안 멸종된 줄 알았던 종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봅시다. 하지만 2년 후 말했던 그 종에 살아있는 전체 그룹이 발견된 거예요. 자, 바로 이게 1977년 마요르칸 미드와이프 두꺼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갈색의 피부 반점을 만들어내는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것 말곤 그냥 눈이 부리부리한 작은 두꺼비예요. 살아있는 두꺼비 무리는 마요르카 섬에서 화석이 있는 곳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 남아있는 수는 별로 안 돼요. 사실 500마리 정도로 지금 현재 이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선언했어요. 거북이 좋았어요? 이 거대한 아름다움을 보면 그렇게 될걸요? 페르난디아 섬 갈라파고스 거북이라고 해요. 1906년 이후론 보이지 않았다가 2019년 2월 17일 드디어 이 아름다운 생물들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 몇몇 친구가 함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자신을 드러내는 걸 허락하지 않네요. 우린 약간의 발자국과 냄새로 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에요. 또 다른 개구리와 함께 뿔 달린 유대목 개구리가 있어요. 에콰도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초코숲에 있어요.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눈 바로 위에 뚜렷한 뿔이 있기 때문이죠. 캥거루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데 쓰는 주머니 아시죠?
암컷 뿔 달린 유대목 개구리도 그런 게 있어요. 대신 등에 있죠. 그래서 일종의 배낭 역할을 해요. 거기서 배알을 발달시키고 나올 준비가 되면 완전한 아기 개구리로 부화해요. 올챙이로 시작하는 보통 개구리와는 다르죠. 한 마리 더 별빛의 밤개구리 또는 할리퀸 두꺼비가 있어요. 검고 온통 흰 반점으로 뒤덮여 있죠. 30년 동안이나 사라졌다가 지난 2019년에 발견됐어요. 이걸 엄청 큰 보디가드 또는 정확히는 수상경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오, 화면에 아주 큰 두꺼비가 있네요. 뭐 아루후아코 사람들에겐 두꺼비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물의 수호자죠. 또 그들만이 부르는 이름도 있는데 구나라고 해요. 치즈 이름 같죠? 과학자들이 이들을 다시 발견했을 때 작은 생명체 30마리였는데 애초엔 한 마리만 기대했었어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여기 호랑이가 있어요. 비록 전형적인 호랑이처럼 보이진 않지만요. 태즈메니아 호랑이라고 불리고 1936년 이후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다 난데없이 5년 전인 2016년에 사람들이 이것을 야생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보다는 개나 여우를 더 많이 닮았어요. 주둥이를 잘 보세요. 아니면 둘 다 닮았나요? 그러다가 다른 몇 마리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만약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면 등에 줄무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 야생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국제자연보전연맹엔 멸종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좋아요. 영화 장면에서 바로 나온 듯한 말을 상상해보세요. 작고 아름다운 털에 아주 말을 잘 듣죠? 작지만 조랑말은 아니에요. 카스피안 말이에요. 이들에겐 흥미로운 뒷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은 1957년 귀족과 결혼한 루이스 레일린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이러한 테헤란으로 이주한 후 그녀는 그곳에서 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죠. 그녀는 몇 사람을 데리고 카스피의 산으로 갔고 거기서 이 작고 아름다운 말 3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전해지는 얘긴 그래요. 다음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주머니 쥐예요. 어딘지 맞춰보세요. 3가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스키 리조트에 숨었다, 호주 아웃백에 있다, 또는 누군가의 아파트 욕실에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3초 드릴게요. 정답은 스키 리조트예요. 네, 이 주머니쥐는 꼬마 주머니쥐라고 불리고 호주에서 왔어요. 지금까지 이 작은 주머니쥐는 3개의 다른 개체군이 서식하는데 1966년까진 멸종된 걸로 여겨졌어요. 개체수가 100마리도 안 돼서 국제자연보호연맹에선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걸로 분류했어요. 또 호주에는 쇠올빼미 앵무새도 있어요. 조류 관찰자에게 엄청난 즐거움이죠.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운 이 작은 친구들은 매우 외딴 지역에 살아요. 아마도 1979년에 다시 발견된 이후 이 새들이 출현한 건 겨우 손에 꼽힐 정도예요. 그만큼 희귀하죠. 피그미 안경원숭이를 본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2008년에 3마리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의 동선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조그만 목걸이를 선물해줬죠. 이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린 그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건 나무 랍스터예요. 하지만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들은 진짜 바닷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커다란 다리를 가진 크고 검은 벌레예요. 이들의 멸종 이야기는 슬퍼요. 1920년 화물선이 로드아웃 섬에 갇혔는데 안에 쥐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 쥐들이 배에서 도망쳐 육지로 곧장 옮겨갔어요. 비록 나무 랍스터가 대부분의 곤충보단 크지만 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죠. 이 불쌍한 녀석은 전혀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도 2004년 이 독특한 생명체의 삶에 빛이 다시 비춰졌어요. 한 쌍의 호주 과학자가 그 섬에서 돌아다니다가 24마리나 발견했죠. 벌레 모두 하나의 관목 아래 살고 있었어요. 모두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다면 작은 게 아니라 편안한 거죠. 요점은 멸종되는 것보단 특종이 되는 게 낫죠. 그렇지 않나요? 사랑스러운 푸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계시는군요. 공을 던지면 강아지가 달려가서 다시 공을 가져옵니다. 공을 다시 던졌더니 강아지가 행복하게 달려가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대로 굳은 채 떨더니 돌아서서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가져와, 스노볼. 하지만 걔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공을 줍고 걔를 쳐다봤습니다. 스노볼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여러분을 노려봅니다. 여러분은 강아지 옆으로 다시 공을 던졌어요. 스노볼, 받아! 걔는 공에 발을 올리더니 거절의 표시로 천천히 고개를 흔듭니다. 여러분은 조금 겁을 먹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원에 있는 몇몇 다른 사람들도 반려동물들과 문제를 겪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 몇 마리가 주인을 향해 짖고 있네요. 어떤 사람들은 뛰어다니고 있고요.
푸들은 여러분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스노우볼을 쫓아가며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공원 밖 길에 서 있었어요. 근처에서 타이어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다들 겁에 질려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1초 후에 무슨 상황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 마리의 코끼리, 얼룩말, 사자, 고릴라들이 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소화전을 부수고 사람들을 기절시켰습니다. 코끼리는 코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곁을 지나갈 때 펭귄들이 이 거대한 동물들의 등에 서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스노우볼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를 찾기로 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면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화가 많이 왔네요. 친구들이 뉴스를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해보니 전 세계적으로 동물들의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팬더가 누군가의 차에 올라타서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또 다른 영상에는 슈퍼마켓에 줄을 서 있는 늑대 몇 마리가 찍혔습니다. 침팬지들은 책꾸러미를 들고 가게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바다표범 여러 마리가 어부를 배 밖으로 밀어냅니다. 또 웨이터 3명이 식당 구석에 앉아있고 사자들은 그들 주변을 돌아다니며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들 중 한 마리가 메뉴에 발을 올렸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은 기린이 옆에 서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기린은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비명을 지르고 도망쳐버렸어요. 이제 다시 집에 왔는데 스노볼이 있네요. 스노볼은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들과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여러분을 알아차리더니 뿔뿔이 흩어져 달립니다. 여러분은 스노우볼과 함께 집에 들어갔어요. 점심을 요리하고 스노우볼의 그릇에는 사료를 부어줬어요. 스노우볼은 이 말라빠진 미트볼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접시에 발을 겨누고 의자에 뛰어올라 평범한 식사를 대접해달라는 듯 기다리고 있네요. 모두 이상하지만 여러분은 개에게 음식을 주고 그 옆에 앉았어요. 점심 식사 후 개는 거실로 달려가 옷장 근처에 앉았어요. 열어보세요. 스노우볼이 코로 2번째 선반을 가리켰어요. 거기 빈 종이가 있네요. 여러분은 바닥에 종이 한 장을 올려뒀습니다. 스노볼은 테이블 위로 뛰어오르더니 펜을 입에 물었습니다. 개가 이빨로 펜을 물고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5분 후 여러분은 그림을 보고 그게 그림이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삐뚤빼뚤한 글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모든 걸 이해한다. 여러분은 스노우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각력이 생긴 건 여러분의 반려동물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포유류는 이제 인간만큼 똑똑합니다. 개들은 더 이상 목줄을 베고 거리를 걷지 않습니다. 많은 반려동물들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집이나 아파트에 남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떤 반려동물이든 주인과 같은 음식을 먹고 별도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볼 TV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원한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동물들에게 지능 테스트를 보게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얼룩말은 발굽으로 유명한 멜로디를 연주했어요. 고릴라는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에 뛰어났고요. 황소는 뿔로 모래 위에 기하학적인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이 영리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가둬뒀던 모든 포유동물들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돼지, 양, 소 등 다양한 농장의 동물들이 농장과 목초지에서 탈출했어요. 이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모든 가게에서 고기 제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소들은 사람들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 생산은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지만 성대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동물의 뇌 활동을 잃고 그 생각을 말로 바꾸는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포유류는 로봇 목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숲과 정글에서 100만 마리의 야생 동물과 가축들이 나왔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그들 주변에 모였습니다. 목걸이를 한 라마가 마이크에 다가왔어요.
라마는 지구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자연을 해치는 것이 금지됐어요. 만약 인간들이 그 협정을 위반한다면 동물들은 도시를 점령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어요. 500쪽 분량의 협정에 서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합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몇몇 동물들은 숲과 정글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지만 어떤 포유류들은 편안한 도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동물들과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사는 모든 포유류는 이제 언어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거리에서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늑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양은 육상 코치로, 오랑우탄은 사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쥐 한 마리는 인기 있는 DJ가 되어 최고의 테크노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목걸이 덕분에 사람들은 동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황소는 공격성이 없고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매너 있고 용감한 신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사자들은 자신들이 인기를 즐긴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사자들은 배우, 작가, 그리고 뮤지컬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해요. 곰은 지구상에서 가장 게으른 동물입니다. 사냥을 싫어하고 그저 잠자는 것만을 즐기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동물의 겨울잠은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우 원숭이들과 날쥐들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으로 일하며 많은 대형 IT 기업에서 CEO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고양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항상 똑똑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고양이들은 충분히 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고대부터 고양이는 많은 나라에서 매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고양이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햇볕을 쬐죠. 사람들은 고양이들을 사랑하고 음식을 줍니다. 멋진 인생이에요. 고양이들은 언어 목걸이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유명한 패션 회사들은 동물을 모델로 고용합니다. 잡지 표지에 멋있는 옷을 입은 코알라, 고릴라, 코끼리, 여우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고래와 돌고래도 포유류예요. 이들도 똑똑해졌지만 삶의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전히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류인 흰 긴수염고래를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그 고래는 세상에서 깨끗한 물과 낮은 주파수로 다른 고래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온 동물들을 조심하세요 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헤엄쳐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동물의 지능이 사람보다 더 빨리 발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발로 작업할 수 있는 독특한 특수 작업복을 만들었어요. 노루는 발굽 대신 이 작업복을 입고 건물을 짓습니다.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동물들은 숲에 편안한 집을 만들었어요. 또한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나무에 비디오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발명했어요. 이제 동물들은 목걸이 없이 몸짓, 소리, 냄새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100년 후 사슴과 약무리가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자기들만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포유류는 최초의 로켓을 우주로 보내고 사람들과 함께 화성을 식민지화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나일 악어가 하마를 쉽게 추월했어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상류를 헤엄쳐 올라가고 있지만 악어의 몸은 하마보다는 거친 물에서 더 잘 수영할 수 있어요. 무게는 냉장고 2개만큼 나가고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파충류로 여겨지고 있죠. 시속 35km까지 수영할 수 있어요. 하마는 사실 수영은 잘 못해요. 그냥 강 바닥을 걸으며 발에 닿는 큰 바위를 밀어낼 뿐이죠. 언제든지 콧구멍을 닫고 물속을 천천히 미끄러져 갈 수는 있지만 악어에겐 상대가 안 돼요. 악어가 해안에 이르렀고 들판을 달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길을 비키는 게 좋아요. 하마가 따라잡고 있어요. 평평한 지형을 빠르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비록 거대하지만 하마는 인간보다 빠르게 질주할 수 있어요. 악어가 몇 킬로미터 앞섰었는데 하마가 발이 더 빠르네요. 하마가 리본을 뚫고 들어옵니다. 끝났습니다. 밉밉.
안녕 로드러너, 어딜 그렇게 달려가니? 잠깐, 다 멈춰봐. 저 코요테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바로 네 꼬리 뒤에. 위대한 로드러너는 시속 32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정말 배고플 땐 더 빨리 달려요. 만화에서 본 것에도 불구하고 코요테는 사실 로드러너보다 2배 더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만화 버전이 훨씬 더 웃기죠. 1번 레인에는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에 세상 느린 나무늘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2번 레인에는 전형적인 정원 달팽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들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나무늘보의 최고 속도가 시속 0.3km니 사람들이 이걸 움직이는 거대한 베개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네요. 뭐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요. 오, 달팽이는 출발이 좋네요. 약 1시간 안에 근처 이웃집을 돌아다닐 수 있죠. 이 뼈 없는 생물은 보호 슬라임으로 덮여있는 발이 하나 있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나무늘보가 여전히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들었네요. 아마 경주 내내 잠들어 있을 거예요. 나무늘보는 하루에 15시간 동안 잘 수 있어요. 평생의 반 이상을 잠들어 있죠. 그리고 보세요. 달팽이가 햇빛 뜨는 곳에서 나왔고 다음 정거장은 그늘진 곳이에요. 승패를 가리기 힘든데요. 나무늘보가 깨어나서 다시 시합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회색곰은 사람을 쉽게 능가할 수 있어요. 피크닉을 가서 뭔가를 너무 맛있게 요리한다면 점심은 놔두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인간이 질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45km로, 물론 우사인 볼트가 세운 기록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제 시간에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우사인 볼트보다 느리다면 여러분이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큰일 났네요. 사람과 회색곰의 1대1의 단거리 경주에서 여러분은 매번 곰의 점심 식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곰들 중에서 어떤 곰이 제일 빠를까요? 북극곰, 회색곰, 불곰, 말레이곰, 그리고 귀여워서 껴안아주고 싶은 판다곰. 제자리에 준비 땅! 긴장감이 뚜렷하네요. 회색곰과 불곰이 붙었어요. 불곰은 회색곰만큼 쉽게 달릴 수 있어요. 말레이곰은 경주에서 가장 작은 곰이에요. 약 2m 길이 또는 키에 그게 그거죠. 도저히 따라잡질 못하네요. 북극곰이 멋지게 출발했지만 회색곰이나 불곰의 속도를 갖고 있질 않네요. 회색곰이 선두를 달려요. 아니요, 불곰이에요. 이제 회색곰이에요. 잠깐, 판다는 어딨죠? 뭐 하는 거죠? 자기가 경주 중인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귀엽지 않나요? 막 3번째 대나무 막대를 해치웠네요. 판다는 하루에 최대 13kg의 대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출발했어요. 지름길을 발견해서 언덕을 굴러가고 있네요. 회색곰과 불곰을 쌩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끝났어요. 판다가 이겼어요. 미안해 곰 친구들아. 우리 모두 판다가 사실 빠르지 않다는 걸 알죠? 사실 가장 느린 곰 중 하나죠. 그래도 만약 여러분을 향해 언덕을 굴러오는 판다가 보인다면 도망가세요. 보잉 747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0km입니다. 가장 빠른 새는 반백 신천홍이에요. 이것은 시속 130km로 비행할 수 있고 착륙하지 않고 공중에 10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어요. 송골매는 더 빠르지만 테이크아웃 하려고 할 때 아래로 바로 다이빙할 때만 빨라요. 비둘기야 조심해. 와, 큰 비행기는 공중에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신천홍은요? 올라갔다 몇 초 만에 날아요. 선두에 있네요. 하지만 몇 분 후에는 다시 느린 경기장으로 갈게요. 나무늘보가 깼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팔을 들어올려 나무가지에 닿았을 뿐이네요. 정원 달팽이는 여전히 큰 바위를 지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무늘보는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보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아침 식사가 되지 않죠. 시합을 위한 훌륭한 훈련은 아니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3번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어요. 갈라파고스 거북이에요. 이것의 강력한 앞다리가 이 동물 탱크를 운반해요. 정원 달팽이보다 무려 4배 빠른 속도예요. 막 재밌어지는데요. 길이길이 남을 경주가 될 거예요. 거북이가 뛰면서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있어요. 무엇도 거북이를 막을 순 없어요. 야, 나무늘보 반칙하지 마. 위에서 나무까지 떨어뜨리면 안 되지. 땅 깊은 곳에서 두더지가 굴을 파느라 바빠요. 두더지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지렁이를 먹을 수 있고 시간당 약 5m를 팔 수 있어요. 미국 오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땅을 빨리 파는 동물이고 육지에서는 놀랄 만큼 빨라요. 컨디션이 좋은 날엔 인간의 속도에 거의 필적할 수 있어요. 대접전이네요. 미국 오소리가 터널 시합에서 아주 쉽게 승리했어요. 두더지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다니 유감이네요. 두더지는 사실 눈이 먼 게 아니에요. 그냥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생맹이에요. 그리고 저 아래에서는 안경을 쓸 수 없죠. 자랑스러운 치타네요. 사바나를 초고속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난 수백만 년 동안 육지 포유류 중 가장 빨랐어. 나한테 맡겨.
기록상 가장 빠른 치타는 사라라는 단거리 주자였어요.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100m를 6초 이내에 달렸어요. 치타는 마시는 걸 봤을 때 시속 13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사라는 미국 동물원에서 자랐고 자랄 때 강아지와 친구했던 최초의 치타 중 하나였죠. 알렉사와 사라의 우정이여 영원하라. 하지만 사라 위를 날아오르는 겸손한 작은 박쥐가 있어요. 그리고 저 박쥐는 사라를 느려 보이게 만드네요. 브라질 큰 귀 박쥐는 시속 160km에 이를 수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포유동물이에요. 이제 작아질 시간이에요. 첫 번째 블럭에는 호주 기랍잡이입니다. 시속 10km로 전진하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크기에 비하면 번개처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고속열차와 나란히 달리는 것과 같아요. 안쪽 레인에는 사하라 은개미가 있어요. 개미는 팀으로 움직이는데 함께 일할 때 가장 강하죠. 하지만 한 마리의 개미도 엄청 강할 수 있어요.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 수백 배를 들어올릴 수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우사인 볼트는 1초에 4걸음 갈 수 있는데 이 개미는 50걸음을 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작은 개미들이 일단 최고 속도에 도달하면 질주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다름 아닌 이 작은 진드기예요. 참깨 크기밖에 안 돼요. 만약 초당 몸 길이로 본다면 이 미생물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빨리 달려요. 이 속도는 기랍잡이보다 거의 2배 더 빨리 달리는 수치인데 만약 사람 크기였다면 음속보다 더 빨리 달렸을 거예요. 다시 기어가는 녀석들로 가봅시다. 아직 안 끝났나요? 거북이가 선두에 있네요. 달팽이가 드디어 큰 바위를 지나왔고 나무늘보는 나무까지 2번으로 가고 있네요. 거북이가 결승선에서 3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와, 더 이상 이 흥분감을 참을 수 없지만 라떼 마실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